예, 그래서 미국이 올리면 무조건 따라 올리고 이럴 필요는 없어요. 그럼 우리나라는 그럼 왜 금리를 올렸는데? 그러면 이렇게 금리를 올리게 되면은 네. 결국에 경제라고 해야 될까? 어떤 네. 경기에는 어떤 영향을 주게 됩니까? 이렇게 보면 되죠. 미국은 결국엔 소비의 나라거든요. 미국은 지금 수요가 워낙에 뜨거워요. 돈을 많이 줬기 때문에 미국 네. 소비가 폭발을 했거든요. 네네. 근데 금리를 올린다는 얘기는 결국에는 돈을 빌려서 소비하는 걸 갖다 조금은 이렇게 살포시 네. 눌러줄 수가 있겠죠. 네네. 그럼 미국의 소비가 줄어든다. 그럼 아니 미국 소비 줄어드는 거고 우리가 무슨 상관인데?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우리나라는 수출을 하는 나라죠. 네. 그러니까 수출을 통해서 먹고 사는 나라잖아요. 그러면은 미국이라는 나라의 수요가 살포시 죽으면 우리의 수출이 어려워질 수가 있겠죠. 네. 그래서 첫 번째는 실물 경제에서 경기 자체에 둔화를 불러줄 수가 있겠죠. 미국 경제의 소비가 위축이 된다는 건 이런 건 이제 굉장히 큰 이슈가 됩니다. 네. 두 번째는 미국이 금리를 올린다고 쳤을 때 그럼 이제 이런 거죠. 우리가 한국 사람이 아니라 미국 사람이라고 해보죠. 네. 전 세계 자본은 미국이 훨씬 많아요. 그런 상황에서 미국에서 금리를 올려준대요. 금리 더 주겠대요. 이자 더 쳐주겠대요. 그러면서 미국에서 이자를 2% 준답니다. 우리나라에서 금리를 1% 준답니다. 네. 그럼 어디 투자할까? 이거죠. 그렇죠. 굳이 뭐 우리나라에 뭐 그렇죠. 할 이유가 없죠. 저는 이제 독일 사람이라고 해보죠. 네. 그럼 우리나라 굳이 뭐 할 필요 없죠. 네네. 같은 2%라고 해도 같은 2%라고 해보죠. 미국이랑 한국이랑 금리가 똑같아요. 어디에 투자할까? 뭐 굳이 우리나라에 할 우리나라에 이유가 할 필요. 없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우리나라 투자하려면 원화를 사야 되거든요. 음, 근데 우리나라에서의 원화가 인기가 많지만 그렇죠. 해외에서 원화가 많이 쓰이는가 그러진 않거든요. 네. 미국 여행할 때 원화 들면은 쳐다도 전혀 안 뭐, 보니까. 그렇죠. 예. 그러면 결국에 이제 핵심 포인트는 미국이 금리를 올리게 됐을 때 만약에 미국의 금리 인상 속도가 예상보다 훨씬 빨라요. 그럼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금리 인상을 어느 정도 하면서 키 맞추기에는 나설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아마 이제 이런 겁니다. 우리나라 실물 경제를 침체시킬 정도로 간다라는 얘기가 네. 나오는 거는 미국의 금리 인상이 빨라졌을 때 그 얘기가 되는 거고, 다만 이제 여기서 요 포인트만 좀 말씀 좀 드릴게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미국이 금리를 얼마나 올리는데? 네. 그럼 2번 올린다. 뭐 예를 들어 내년에 한두 번 올린다 할 때 한 번 올릴 때 0.25 올리거든요. 네. 2번 올리면 0.5잖아요. 네. 뭐 얼마 이런 생각이 딱 들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기대라는 겁니다. 기대라는 건 뭐냐면 이런 거죠. 제가 네. 이제 집을 살려고 해요. 근데 집을 살려고 하는데 3억짜리 집이 있어요. 그걸 살려고 하는데 제가 돈이 1억 있어요. 못 사죠. 근데 은행에서 전화가 온 겁니다. 대출 2억 해주겠다고. 네. 근데 2억 대출 받아서 집을 살려고 하는데 갑자기 이제 얘기하시는 거죠. 아니 2억이 걔 이름이냐 누구. 금리 생각해봐라. 이자가 10%인데 네. 너무 무서운 거죠. 네. 2억을 어떻게 빌려요 그러면. 이자 부담이 못 빌리죠. 커서 못 빌리죠. 네. 근데 은행에서 그러는 거죠. 아니 무슨 말씀하시냐고. 지금 대출금리 3%예요. 계산해보니까 그렇게 안 비싸거든요. 네. 값이 싸니까 겁이 없어지잖아요. 빌려요. 빌려가지고 지르려고 해요. 근데 이제 갑자기 그러시는 거죠. 딱 얘기하시는 게 아니 지금 3%인데 5년 후에 어떻게 될 것 같냐. 계속 3%일까? 13%가 될 수도 있잖아.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팔랑귀면 뭐 놀라는 거죠. 그러네. 네. 그래서 물어보니까 변동금리래요. 네. 어떡하지? 뭐 이런 걱정이 드는 거죠. 그렇죠. 고정금리는 안 되네. 고정금리는 5%래요. 부담스러워요. 어떡하지? 이제 이런 걱정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포인트는 뭐냐면 갑자기 딱 표정 확 바꾸시면서 사실은 네. 금리 차트를 보자. 아니면 20년 내내 내려와요. 금리가. 올릴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딱 보니까 금리는 계속 낮아. 앞으로 5년 후에 우리나라 금리 10% 갈 것 같아? 아니요. 그게 답이야. 그러면 이 얘기는 뭐냐면 저금리가 장기화될 거라는 합리적인 기대가 생겨요. 네. 그러면 겁이 없어지겠죠. 그렇죠. 마음이 안정이 되죠. 네. 모두가 다 네. 금리가 안 오른다고 생각하는구나. 네. 편해지는 거죠, 마음이. 그러면은 빌려서 뭔가 뭐 대출을 사겠죠. 받아서 뭔가 네. 투자를 할 수도 있겠죠. 그러면 여기서 금리를 0.25, 0.5 이렇게 올린다는 얘기는 낮은 금리가 영원히 유지되거나 계속 금리는 내려갈 수밖에 없다는 그런 시장의 기대에 찬물을 확 끼얹어 버리죠. 그러면 지금은 우리가 0.25로 올린다고 해서 이만큼 올리는 것 같지만 시장에서는 더 내려갈 걸 생각하고 있었던 거거든요. 네. 이렇게 바닥에 붙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히려 올려버리면 이만큼 뜨는 거죠, 금리가. 네. 이 느낌이 오죠. 그러니까, 심리적으로는 거의 그렇죠. 2배 가까이 느껴지는 네. 거죠. 그러면 중요한 거는 관성의 방향이 바뀌는 게 중요합니다. 계속 내려온다라고 생각했다 그 관성의 방향이 바뀌게 되면 깜짝 놀라는 거죠. 그러면 그렇죠. 그래서
굉장히 작은 폭의 금리 인상이라고 하더라도 시장에 이런 것들은 경계감을 던져줄 수가 있죠. 이런 걸 경계를 주는 시그널이라고 표현을 네. 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그게 앞으로 어느 정도까지 더 이어질까? 이번엔 2번이지만 커밍순 그렇죠. 또 내후년을 봅시다. 뭐 네.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면 시장에서는 그런 것들이 하나의 부담처럼 느껴질 수 있는 게 이제 핵심 포인트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결국에 지금 물가가 뭐 아까 일시적이라는 건 뭐 뺐지만 네. 어쨌든 잠깐 올라갔다가 내려올 거라는 그런 기조는 여전히 있기는 있는 건가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겁니다. 결국에는 공급 사이드의 문제라는 건데 네. 공급 사이드의 문제는 이런 거예요. 경기 부양으로 돈을 풀어주니까 수요는 확 뛰어 올랐잖아요. 왜냐하면 돈을 줬으니까 네. 입금을 해줬으니까 그럼 바로 이날부터 쓰면 되잖아요. 입금 받자마자 쓰면 되는데 공급은 얘기가 다르죠. 저게 수요가 늘었으니까 자 이제 물건 찍으세요. 그럼 바로 찍을 수는 없잖아요. 네. 왜냐하면 코로나 때문에 공장 덮어놨었거든요. 이거 덮은 거 풀죠. 그런 다음에 사람부터 구해야 되죠. 그렇죠. 근데 보니까 안 나와요. 네. 실업수당 때문에 안 나오고 델타 변이 때문에 안 나오고 그럼 사람 구하기가 힘들고 그 사람들 그냥 들어오면 되는 게 아니죠. 교육 훈련 시켜야죠. 다시 또 해야죠. 근데 줌으로 시켜야 돼요. 그러면 효과가 아무래도 제조업에서는 줌으로 네. 교육시키면 아무래도 효과가 떨어지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리고 그 다음에 뭐 해야 되냐면 원자재 구해와야죠. 원자재 구하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얼굴이 하얘졌죠. 네. 이거 다음에 또 구할 수 있을까? 그리고 유통망도 다시 재편을 그렇죠. 해야 되죠. 다 그러니까 쉬고 있으니까. 예, 그러니까 저도 이게 그 공장 하시는 분들 사장님들 만나서 말씀 나누다 보면 공급망이 왜 힘들어하는지가 대충 이제 그러니까 이거죠. 돈 쓰는 사람은 편하지. 근데 이게 고려해야 될 게 물건 하나 만드는 게 보통 일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정말 여러 가지 절차들이 있어야 되는데 네. 그게 이렇게 그러니까 뭐냐면 작은 배가 휙휙 움직이는 거하고 항공모함이 돌아가는 건 다른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수요가 튀어오르는 만큼 공급도 금방 뛰어 올라갈 거다. 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이 공급에 뛰어 올라가는 속도가 너무 느린 겁니다. 네. 그래서 이게 결국에는 올라오겠지만 그래서 맞추겠지만 문제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게 맞춰져 가지고 물가가 안정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너무 오랫동안 시간이 걸리면 사람들의 마음속에 물가가 오를 거라는 기대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럼 이게 길어져 버릴 수 있다는 겁니다. 미래의 수요를 땡겨와 그러면 버리니까. 반대로 네. 이 공급망이 지금 올라와주지 않으면 금리를 계속 올릴 수밖에 없다는 얘기인가요? 네, 이제 여기서 이제 요 포인트가 나오게 돼요. 이제 자 보세요. 원자재 가격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물가가 올라요. 네. 근데 중앙은행이 금리를 올린다고 중동 산유국이 돈을 더 뭐 석유를 더 뿌려주고 그러진 않죠. 그렇죠. 그래서 일각에서는 회의론도 있어요. 회의론이 뭐냐면 아니 공급망에서 생긴 문제인데 중앙은행이 금리 올려가지고 뭘 할 건데 공급망의 이슈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중앙은행은 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사실상, 예. 이 얘기를 하면 되겠네요. 그러니까 돈의 값을 조절하는 거랑 네, 그렇죠. 별개의 물가 상승이 있다는 거잖아요. 말 그대로 뭐 물건 자체가 안 네네네. 만들어지고 네네네. 물건 값 자체가 비싸지는 거 생산량의 문제라고 봐야 돼요. 공급망으로 인해서 나타난 물가 상승이 나중에는 아예 미래의 수요까지 땡겨버리면서 수요 측에서의 물가 상승까지 같이 만들어 놓게 되면은 물가 상승세가 거대해지고 네. 오래 가게 되는 겁니다. 중앙은행이 할 수 있는 역할은 이 수요 쪽에서의 물가 상승세를 최대한 억누르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거밖에 그러면서 없고. 공급망이 해결되기를 기다리는 거고, 그럼 공급망은 중앙은행이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이런 건 정부에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겠죠. 최근에 나오는 얘기 중엔 뭐가 있냐면 예를 들어서 미중 관세 분쟁을 했잖아요. 네. 중국에서 미국으로 수입을 할 때 관세를 낮추자 이런 것들도 그러니까 작년에 마스크 대란이 있었잖아요. 네. 의료용품 대란이 있었거든요. 그때 이제 의료용품에 대해서는 중국에서 이제 수입을 할 때 요 관세를 면제해 줬었던 그런 기억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실제로 공급망 쪽에서 나타날 수 있는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방법들이 그러니까 되겠죠. 공급망 쪽에서 조금 더 돈벌이가 되게 만들어주면 어떻게든 더 빨리. 네, 그런 것들을 자극해 주는 것도 하나의 하려고 이제 할 솔루션이 것이다.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중앙은행의 금리만으로 모든 걸 다 잡을 수는 없는 거고요. 이 수요 쪽에서의 물가 올라오는 거 이것까지 폭발하면은 진짜 답이 없으니까 이걸 최대한 억눌러 주는 방법들을 계속 쓰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나라가 금리를 지금 2번을 올렸잖아요. 최근에. 네. 그거는 결국에 미국이 올릴 것 같아서 미리 올렸다고 봐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뭐 우리도 물가 걱정 때문에 하는 건가요? 이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요. 그러니까 신흥국들도 여러 종류의 신흥국이 있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래도 외환보유고도 있고 해가지고 미국이 올린다고 해서 자금이 막 다 빠져나가거나 그러진 않아요. 네.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그래도 해외에서는 귀하신 몸 대접받는 국채가 있습니다. 이게 우리나라 국채가 옛날하고 좀 달라진 게 저기 2010년도 11년도에 유럽
그 네. 재정 위기가 있었거든요. 네네. 유럽 재정 위기는 유럽 국가들이 재정 파탄으로 무너진 거예요. 음. 그 전에는 유럽 국가들의 채권은 국채는 정말 인기가 많았어요. 그리스 국채는 인기가 엄청 많았거든요. 네. 왜냐하면 다들 독일이 보증한다 이런 느낌이었는데 막상 문제가 생기니까 독일이 그리스? 뭐 이런 거죠. 네.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되냐면 유럽 국가들 인기가 없어진 거죠. 국채가. 채권으로 돈이 흘러가야 되는데 채권 중에서도 그럼 무슨 채권이냐면 안정적인 국채가 인기가 많아야 되잖아요. 네. 근데 유로존에 있는 그 유명한 채권들이 다 죽은 거예요. 아, 우리나라 국채하고 포르투갈 국채 어디가 좋을 것 같으세요? 느낌에. 저는 우리나라께 더 좋은 느낌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국채로도 돈이 들어오는 거죠. 네. 우리나라 국채가 그래서 귀하신 몸이에요. 아. 요즘. 그럼 우리가 금리를 무조건 따라 올려야 되느냐? 왜 우리나라 국채도 나름 대접을 받기 때문에 미국하고 많이 차이가 좀 아주 크게 차이가 나지 않으면 큰 문제는 없어요. 그래서 실제로 2016년도에는 우리나라하고 미국하고 금리가 역전된 적이 있어요. 네. 우리나라 기준금리가 1.25인데 미국 금리가 2% 되고 막 그런 적도 있어요. 그래도 자본 유출이 대규모로 일어나거나 그러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이제 조금 그래도 약간 좀 이렇게 대접을 받는다. 아,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단순 금리가 이렇게 차이 난다고 네. 해서 막 빠져나가지는 예, 않는다. 그래서 미국이 올리면 무조건 따라 올리고 이럴 필요는 없어요. 근데 다만 이제 이런 건 있죠. 그럼 우리나라는 그럼 왜 금리를 올렸는데 미국에 대해서도 당연히 고려 요인이 되는 건 맞는데 아주 큰 그게 절대적인 건 아니고 사실 올해 초부터 이제 중앙은행, 한국은행에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자산 시장의 불안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요. 네. 자산 가격이 오르는 것도 문제인데 그 자산 가격이 오르는 이유가 이게 가계부채하고 연동이 돼 있는 거죠. 그럼 영끌인 거잖아요, 일종의. 네네네. 영끌로 주식을 산다든지 주식 공모주에 참여를 한다든지 부동산을 산다든지 이런 일들이 일어나니까 가계부채의 폭증 속도가 빨라지면서 부동산 가격이 뛰는 겁니다. 네. 이 가계부채가 올라간다라는 게 참 무서운 게 이게 가계부채라는 거는 기업하고 또 다르잖아요. 네. 기업 부채하고 다른 거는 결국엔 기업에서 관리하는 거하고 가게에서 관리하는 부채하고는 아무래도 좀 차이가 있을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워크아웃을 한다고 해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부실이 생겼습니다. 근데 기업이야 도산이라든지 이런 게 가능하지만 국민들 아웃 뭐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가계부채에 대해서는 굉장히 심각하게 바라보는 면이 강해요.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가계부채의 증가 속도도 빠르고 그 다음에 부동산 가격의 상승 속도도 빠르고 자산 가격의 상승 속도 전반이 빠르다 보니까 이런 걸 제어하기 위해서 올해 5, 6월 달부터 금리 인상에 대한 시그널을 조금씩 보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뭐가 붙냐면 우리나라도 물가가 올라가기 시작을 한 거죠. 네. 우리나라 물가 상승은 사실은 미국처럼 사람을 못 구해서 임금 상승에 의한 물가 상승이라기보다는 우리나라 물가 상승은 이제 수입 물가가 많이 올랐어요. 수입 물가 중에 뭐가 올랐냐면 국제유가가 올랐습니다. 네. 올해 초에 국제유가가 배럴당 1배럴에 45불, 50불 했거든요. 네. 지금 70불이에요. 올랐죠. 네. 근데 원유를 살 때는 달러로 사야 돼요. 네. 그럼 달러를 사서 원유를 사야 되잖아요. 네. 근데 달러 환율이 올해 환율도 초에 1,080원에서 지금 1,180원. 환율도 올랐죠. 네. 그러면 환율에서만 10%, 유가에서 한 60% 올랐죠. 네. 그러면 이거 두 개가 합쳐지면 합쳐지면. 꽤 많은 물가 상승이 나타났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여기서 정리할 수 있는 건 자산 가격이 오르고 가계부채에 대해서도 리스크가 커지잖아요. 여기에 물가가 오릅니다. 와, 그러면 금리를 인상할 수 있는 요건들이 충족이 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거기에 미국도 금리 인상을 노리고 있어요. 네. 이렇게 되면은 금리 인상의 속도를 더 빠르게 가져갈 수 있는 이슈가 되겠죠. 그렇게 해서 이제 스탠스가 조금 빨라진 거다 보면 되겠죠. 아, 그러면은 금리가 올라가면은 어떤 뭐 경기에는 좀 안 좋은 영향을 미친다라고 보는 것도 있잖아요. 네네네. 근데 그런 걸 감수하고라도 지금은 어쨌든 지금 상승세가 좀 있기 때문에 그걸 잡아야 된다라고 생각했다는 건가요? 네, 그렇죠. 이제 금리를 올려서 물가를 잡지 않으면 물가 상승 자체가 오히려 서민 경제를 굉장히 힘들게 만들 수가 있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조금이라도 금리를 올려서 때려서 잡아줘야지. 네. 아, 임금은 그렇죠. 안 올라가는데 예, 예. 물가만 올라가면 예,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저기 모기가 들어왔을 때 네. 에프킬라 뿌리면 싫잖아요. 냄새 네, 나고. 근데 그 잠깐의 시름을 감당을 해야 이거 좋은 비유인지 모르겠습니다. 잠깐의 그 시름을 감당을 하면서 그 냄새를 감당을 하면서 모기를 잡아야 잠을 잘 잘 수 있잖아요. 비유가 적절하진 않는데 의미만 이해가 되면 될 것 같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 결국에는 물가 상승세가 걷잡을 수 없이 뛰기 전에 미리 조금 때려줘가지고 잡긴 잡아야겠죠. 네. 아무래도 실물 경제에 부담을 주는 것도 있긴 하겠지만. 네. 그러면은 지금 어쨌든 뭐 오미크론이니 네. 뭐 아직 코로나가 해결된 것도 아니고 네. 그러면 공급망에서의 어떤 뭐 계속 삐걱삐걱 거리는 거는 단기간 해결도 안 될 것 같고 네. 그러면 연준에서는 빨리 테이퍼링 끝내가지고 어쨌든 금리 인상 시그널을 계속 줘서 네. 기대의 심리를 꺾어야 되고 네네네. 그럼 우리 한국도
우리도 지금 야, 우리도 계속 올라가. 네. 그러니까 우리도 꺾어야 되니까 미국도 올릴 거니까 우리도 계속 올려야 되고 뭔가 이런 분위기로 갈까요? 일단 첫 번째는요. 이게 미래라는 거는 누구도 알 수 없는 거지만 알 수 없는 가장 큰 이유가 경제 주체가 어떤 액션을 하느냐에 따라서도 다르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싸움 중에서 제일 좋은 싸움은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게 최고죠. 네. 그러니까 뭐냐면 꼭 때리지 않더라도 때릴 것처럼 신용을 하면서 겁을 줘가지고 상대가 깨갱 하면서 수그러들면 이게 최선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 얘기는 뭐냐면 중앙은행에서 움직이는 가장 큰 이유는 기대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함이다라는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만약에 중앙은행에서 굉장히 세게 땡길 것 같아가지고 불을 땡길 것 같아가지고 물가 자체가 기대 인플레이션 자체가 꽤 많이 수그러든다. 이렇게 됐었을 때는 미국 같은 경우도 금리 인상의 그 피치를 그렇게 세게 올릴 필요는 없겠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그 포인트는 뭐냐면 시장에서는요. 어떤 때는 쏠림이라는 게 생겨요. 와, 금리 인상 엄청 빨라질 것 같아. 이렇게 쑥 쏠리기도 해요. 그리고 어떤 때는 아유, 금리 인상 전혀 못할 것 같아. 이렇게 쏠리기도 해요. 근데 지금 현재는 금리 인상이 빨라질 것 같다라는 쪽으로 계속 쏠림이 그렇죠. 나타나고 있거든요. 네네. 근데 만약에 내년에 기대 인플레이션을 잡거나 아니면 실물 경제에서 이 금리 인상에 대한 부담감 때문에 좀 많이 흔들리는 모습이 나타나거나 아니면 자산 시장의 안정세가 나타나게 됐을 때는 굳이 성장을 희생하면서까지 금리 인상을 그렇게 빠르게 가져가지는 않아도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협박으로만 충분하면 굳이 때릴 필요까지는 없으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저는 이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정해진 코스가 있는 건 아니에요. 이거는 연준도 몰라요. 그래서 저도 옛날에는요. 다 알면서 모르는 척해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연준 이사들이 나와가지고 연준 의장이 나와서도 이런 얘기를 해요. 이거는 정해진 게 아니다. 정해져 있는 패스가 있는 게 아니라 네. 그 패스를 따라가는 게 아니라 우리는 앞으로에 나오는 데이터들을 보면서 움직일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거는 팩트예요. 네. 그래서 제가 연준이 지금 테이퍼링을 서두르는 그런 정책 자체가 만약에 기대 인플레이션을 잡아줬다. 네. 그러면 굳이 금리 인상 그렇게 세게 땡길 필요가 없는 거죠. 네. 그럼 이것도 사실 앞을 예측한다는 게 좀 약간 이상한 걸 수도 있겠네요. 예측이 그렇죠. 안 될 수도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게 예측이라는 거 자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오미크론 다음에 또 이름이 뭐가 나올지 있을까? 뭐 이름을 뭐 예를 네네. 들어 뭐 저기 뭐 베타라고 해보죠. 네네. 베타라는 변이가 또 생겨났다. 답이 없다. 네. 진짜 이건 장기화 될 수밖에 없다. 내지는 갑자기 중동에서 전쟁이 터졌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이제 일어날 수 있죠. 현재 상황으로만 놓고 봤었을 때는 물가가 완만하게는 하락할 것 같아요라고 보는 게 전반적인 컨센서스입니다. 시간은 많이 걸리겠지만, 그죠? 그리고 중앙은행에서 이 금리 인상 속도를 높이면서 기대 인플레이션의 앙등을 컨트롤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것들이 일종의 컨센서스라고 볼 수 그러면 있겠죠. 물가가 완만하게라도 이제 하락을 하기 시작한다 그러면 네. 금리를 올릴 요인이 없는 건가요? 그러니까 그 속도 자체가 어느 정도인지를 좀 보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이게 어떤 포인트냐면 지금 물가 상승률이요. 연 2% 오르는 게 목표입니다. 네. 근데 지금 뭐 엄청나잖아요. 5%잖아요. 네. 그럼 이제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완만하게 하락한다고 할 때 4.9, 4.8 이러면 내 목표치보다 굉장히 너무 높은 높으니까. 수준이죠. 네. 그러니까 이게 떨어졌다고 스톱 이게 아니라 이게 어느 정도 꺾어지면서 안정적으로 내려올 거라는 확신이 들 때 그때 속도를 조절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참 이제 참 어려운 거지만 미국의 물가 상승 속도까지도 봐야 되는 네. 참 어려운 시기인 것 같습니다. 네. 그 보통 그 금리를 올린다는 거는 어떤 그 경제가 좋을 때 올린다라고 네. 막 얘기하는 게 있잖아요. 근데 그러면 지금은 그런 상황은 아닌 건가요? 일단 첫 번째는요. 경제가 좋다. 성장세가 강하다. 이건 맞아요. 지금 미국의 성장세는 유례 없이 강한 편이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올해 4% 성장이면 네. 연 4% 성장 예상하고 있거든요. 네. 아마 달성이 될 것 같아요. 이 정도면 나쁜 성장률은 아니에요. 꽤 높은 성장률이에요. 그래서 성장이 지금 별로 안 좋다. 이건 아닙니다. 다만 이제 작년에 너무 안 좋았다가 그것 때문에 그렇죠. 올해 더 커 보인다라는 일종의 이제 그렇죠. is 팩트죠. 네. 네. 네네네. 그런 지적은 있을 수 있는데 그래도 뭐 침체다라고 평가할 정도는 아니고 나름대로는 괜찮은 성장을 미국이나 한국이나 다 같이 가져가고 있어요. 그러면 성장이 그래도 나름 괜찮고 물가가 너무 높으니까 이럴 때는 금리 인상을 가져가면서 물가를 잡는 데 포커스를 좀 둘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뭐 사실 여기까지 이제 금리 테이퍼링 얘기를 했지만 결국에 그러면 우리 시청자분들은 네. 그렇게 돼서 결국에 이제 금리가 올라가든 어쨌든 시장의 돈을 좀 줄이려고 할 거 아닙니까? 네. 그리고 뭐 아까 기대 심리 뭐 이런 것들이 막 복합적으로 작용을 하게 되면
그리고 이 부동산 쪽에서는 이게 어떤 영향을 주는가? 네. 그러니까 예. 물가가 올라가면 원가 자체가 올라가는 건데, 네네네. 그럼 부동산 신규 공급 같은 것들 하면 다 가격이 비싸지고, 뭐 지금보다 싸게 공급을 하긴 또 어려워질 수도 있는 거잖아요. 물가가 올라간다. 네네네. 뭐 그런 의미로 지금 물가가 올라가면 부동산 가격도 올라가지라고 말하는 분들도 있는데, 네네네. 이게 어떤 영향을 줍니까? 물가와 부동산은?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이 네. 들어요. 제가 이제 제품을 생산하는 업자입니다. 생산하는 업자인데 제품의 원가가 올라가요. 그럼 원가가 올라간 만큼 제가 마진을 보전하려면 네. 가격을 올려서 드려야 되잖아요. 네. 그렇게 팔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제가 이제 말씀드린 거죠. 저 가격 올릴게요. 근데 이제 그러면 오케이라고 할 수도 있고 네. 노라고 할 수도 있어요. 네. 때에 따라 다르겠죠. 근데 이제 노라고 하실 때는 나 그거 없어도 먹고 살아. 음. 내지는 아. 너 말고 대안도 많아. 네네. 내지는 아유 저거 일시적이야. 아유 괜찮아. 필요 없어. 이런 경우에는 안 받아주시거든요. 네. 가격을 올렸을 때 이걸 테이크해 주실 때는요. 언제냐면은 와 더 올라가겠네. 이거 답이 없겠네. 이럴 때는요. 가격을 올린 걸 테이크해 줘요. 네. 근데 만약에 부동산도 저는 되게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부동산 전문가가 네네. 아니기 때문에 뭐 제가 말씀드리는 게 팩트가 아닐 수 있지만은 전반적인 자산 시장에서 나타나는 현상으로만 말씀을 드리면 제가 예를 들어서 이걸 생산하는데 원가가 만들어내는데 원가가 높아요. 네. 그럼 이걸 전가를 하려고 했는데 아무도 수요가 없는 겁니다. 그럼 가격 전가를 받아줄 수 있는가? 그건 아닌 거죠. 네. 예, 그래서 무조건 이 원가가 올랐으니까 가격이 오른다라는 건 시장의 심리 상태에 따라서 시장 상황에 따라서 조금씩은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는 뭐 이제 그 원자재 가격이 오르니까 부동산 가격이 오른다. 예를 들어서 08년도 같은 경우는 원자재 가격이 엄청나게 올랐었거든요. 네. 근데 부동산 가격이 그렇게 좋진 못했었어요. 네. 그때 금리도 높았고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워낙 규제가 많이 있어가지고 그때 당시에서 부동산 매수 심리가 조금은 좀 이렇게 식었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부동산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네. 무조건 원자재 가격이 오르니까 부동산 가격이 오른다. 요거는 조금 다른 얘기인 것 같아요. 원가가 오르는 건 팩트인데 네. 이게 사람들이 테이크할 수 있는 그 부동산 가격의 상승으로 이어지는 건 좀 별개의 얘기가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물가가 올라가면 원가가 올라가는 건 당연한 건데, 네. 근데 그걸 이제 뭐 소위 말하는 이제 그러니까 전가를 시켜야 되니까 네, 그렇죠. 소비자한테. 네. 그럼 소비자들의 심리가 중요한 거잖아요. 네, 그렇죠. 야, 그래도 이걸 지금 사야 되겠다. 네네네. 안 그러면 나중에 더 비싸지겠다. 네. 라고 생각하면은 사는 거고, 네. 기다려 봐야 되겠다. 네. 라고 하면은 못 사는 거고. 예. 근데 금리가 네. 올라가잖아요. 예. 그러면 사기도 힘들어지는 거잖아요. 어쨌든. 그러니까 이제 말씀드렸던 거는 네. 물가가 뛰니까 부동산이 뛴다. 이제 이 로직은 물론 물가가 부동산 가격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있겠지만 그게 전체를 설명할 수는 없다는 얘기고 같이 볼 때는 금리 사이드도 같이 봐야 되고 그다음에 부동산이라는 거는 개발에 따른 네. 그런 이익들도 있는 거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런 것들까지 다 버무려져 가지고 여러 요인들이 버무려지는 거지. 물가가 오르니까 부동산 뛴다. 금리가 오르니까 부동산 무조건 떨어진다. 네. 이렇게 해석하는 거는 조금 좀 어폐가 있지 않나. 네. 예,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결국에 이 매수하려는 사람들이 살 수 있느냐, 아니면 네. 사고 싶으냐가 얼마나 강한지 약한지에 따라서. 네,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한 달리는 포인트가 거다. 되겠죠. 네. 그러면은 뭐 당장은 지금 어쨌든 뭐 예측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으로 보이네요. 결국에 연준도 나도 모르겠는데 하고 가고 있는데. 네.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아요. 뭐냐면은 실물 경제에서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세금이 올라가면은 전세가에다가 전가를 네. 한다. 네. 근데 이제 좀 이렇게 얼핏 생각해 보면 이런 거죠. 제가 세금을 더 많이 내야 되니까 세입자한테 전세금 올려주세요. 네. 얘기를 하면 오케이 세금 많이 내시니까 이건 아니잖아요. 이 로직이 그건 말이 안 아니죠. 되잖아요. 그건 아니죠. 근데 이게 가능할 때는 이건 때에 따라 다른 거잖아요. 네. 뭐냐면 공급이 부족해요. 예를 들어 네네. 그 제가 갑이고 누가 갑이냐 을이냐에 네, 따라서 그렇죠. 다르지겠죠. 언젠가 값을이 바뀔 예, 수도 그렇죠. 있는 거니까. 제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주택의 공급이 부족해서 집주인이 갑이고 전세를 구할 수가 없다라고 하면은 받아들여야 되는 케이스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결국에는 모든 것들은 이렇게 그때 당시의 상황에 따라서 네. 조금씩 바뀌는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이제 저는 금리하고 수요라는 걸 잠깐 좀 생각을 네. 하는 겁니다. 그러면 금리가 올라가면 무조건 수요가 줄어드느냐? 저는 그런 것들이 우리나라의 성장하고도 연관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부동산이 갖고 있는 그 고유의 성장에 대한 기대감들, 이 개발 이익에 대한 기대감들도 같이 작용을 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주식하고 좀 차이가 나는 건 저도 이제 어깨너머로 봤을 때 부동산을 투자하시는 분들은 주식하고 좀 다른 건 굉장히 시기열이 기시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부동산으로 이렇게 트레이딩 하시는 분은 없죠. 그런 샀다 거 팔았다 없죠. 하시진 네. 않죠. 그러니까 뭐 일단 거래세도 굉장히 네. 많이 나오고 하니까 그러면은 이분들이 바라보는 거는 금리도
단기 금리를 막 바라보면서 따라간다기보다는 조금 긴 관점에서의 금리를 좀 보시려는 경향들이 좀 강하신 것 같고 긴 관점에서의 성장을 바라보시려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런 거죠. 내년에 금리가 0.25% 올라요. 금리 올라서 어떡하지? 그런데 지하철이 한 5개 들어온다. 이러면 조금 달라질 수도 있겠죠. 그렇죠. 어느 게 높은지를 좀 아까 봐야겠죠. 말씀하신 그 기대 인플레이션이라는 개념 같은 게 네네. 사실 부동산에는 더 크거든요. 그런가요? 예. 길게 보고 네. 10년 뒤도 기대를 하잖아요. 부동산은 네네네. 네. 10년 안에 생겨 되게 괜찮은데 막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엄청 길게 보니까. 이게 이제 저도 그런 것 네. 같아요. 그러니까 땅을 사서 묻어두시는 분들은 정말 많거든요. 네. 묻어둔다는 게 7, 8년도 묻어두시잖아요. 네. 주식은 7, 8년 못 묻어두죠. 그렇죠. 주식은 그러니까 이제 안 되지. 약간 그래서 네. 저도 이게 그래서 함부로 말씀을 드리면 안 되겠다라고 싶은 게 부동산이라는 것 자체가 갖고 있는 고유의 영역이고 여기에 전문가분들이 또 따로 이제 계시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어쨌든 지금 금리가 당분간은 올라갈 것 같은 어떤 협박이 지금 있고. 네, 그렇죠. 협박이 있다라고 협박이 보시는 게 맞는 있고 거죠. 그 예. 협박이 현실화가 될지 아닐지는 이 사람들의 심리 수요가 좀 내려가느냐. 그렇죠. 그리고 실물 경제 어떻게 그리고 받아들이는 그 이거죠. 시간을 좀 벌어서 공급망이 빨리 정상화가 될 때까지 네. 그런 문제가 있군요. 네.